관세나 어떤 매크로 숫자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 강도가 줄고 있어요. 점점점 이 매크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마이크로, 즉 실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2, 4분기 실적 발표가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제가 볼 땐 2, 4분기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7월 달까지 쉰다 하더라도 또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다. 여름은 전통적으로 투자 비수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여름에 이제 증시를 최고의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 나눠서 보신다면요? 네. 자, 우리가 지금 20% 정도 하락을 했었잖아요. 네. 예, 그렇게 많이 하락을 했던 기간에 그 이후의 시장의 흐름으로서 차트를 그려놓은 골드만삭스 데이터를 보시면은요, 가장 좋은 현상이 나타나면 지금부터 약 3개월 내지 6개월 동안은 주가가 움직임이 없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년, 2년 동안 큰 폭의 상승을 합니다. 이게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이고요. 반면에 정말로 안 좋은 시나리오라고 하면 지금부터 계속 하락만 할 거다. 예, 앞으로 2년 정도. 예,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뭐 1년 반, 그 다음에 이제 막판에 좀 돌아서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6월, 7월 달 시장이 안 좋을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20% 빠졌다가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요거는 이제 그렇게 본 거를 평균을 본 거고요. 그 이외에 다른 평균을 보시면 대통령 임기 기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시면 대통령 임기 기간에는 1월, 2월은 오르다가 3월, 4월은 빠지다가 그리고 다시 쭉 올라서 8, 9월 달까지는 크게 상승을 하고 그리고 나서 10월 달까지는 또 다시 하락, 9월, 10월 달 하락 그리고 나서 막판에 또 두 달은 상승. 이런 모습의 평균이 대통령 임기 첫 해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개를 보고 있으면 다른 모습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정확한 정답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최근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시장을 판단해 보면 상당히 최근에 빅스가 빠르게 줄고 있죠. 네. 빅스 지수의 숫자가 빠르게 줄고 있고 또 AI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 흐름이 좋아요. 예, 그리고 앞으로 이 관세나 어떤 매크로 숫자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 강도가 줄고 있어요. 시장이 빠졌는데 바로 또 올라오죠.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점점점 이 매크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마이크로, 즉 실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2, 4분기 실적 발표가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제가 볼 땐 2, 4분기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2, 4분기의 실적이 발표되는 7월 달에는 주가가 지금부터 7월 달까지 쉰다 하더라도 또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 섣불리 뭐 큰 폭의 하락이 있을 수 있으니 지금 다 던지고 또다시 빠지고 났을 때 다시 들어가자.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또 일본의 30년 국채금리가 확 치솟았어요. 3%까지 올라가니까 이게 굉장히 악재의 뉴스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큰 위기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던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나 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3%의 숫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숫자가 아주 높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얼마나 올라가느냐, 어떻게 빠지느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일본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이재기업 0.5인 거를 1%대로 올리는 거지 지금 현재 3%까지 올리는 거 아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3%만 놓고 시장이 큰일 났다. 이렇게 보는 건 무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또 관세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10%대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은 3%이던 것이 갑자기 막 25%, 50% 이런 숫자들을 막 보다가 점점 우리가 보게 되는 숫자는 10%대로 수렴할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3에서 10으로 가는 건 올라가는 거지만 우리가 경험한 거는 3, 50, 10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이 오히려 관세 같은 뉴스가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자산별 전략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어쨌든 요즘에 달러가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그래도 안정화가 될 것 같다라고 앞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어찌됐든 미국의 달러 혹은 다른 국가의 통화 혹은 주식을 봤을 때에는 미국 vs 중국, 일본 혹은 이제 대체 자산 가운데에서는 금이냐 암호화폐냐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조언 주세요. 많이 투자자들이 스마트해졌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막 무작정 뭐 어떤 주식만 투자하는 게 아니시고 금도 투자하시고 채권도 투자하시고 뭐 여러 상품들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어쨌든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네. 전체 자산의 약 50%를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전체 자산의 약 20% 정도를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외에 뭐 대체 자산, 금이라든지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가장 큰 그림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채권보다는 주식이다. 예, 이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유는 그만큼 금리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떨어지는 폭 자체가 그렇게 클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미국으로 보더라도 4.5가 3.5까지는 내려간다. 그렇지만 막 계속 떨어뜨리는 건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식의 채권보다는 훨씬 매력도가 높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네. 그다음에 금에 있어서는 보통 우리가 금에 투자를 할 때 가장 크게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갈 때 또 두 번째는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라는 두려움이 있을 때 요 두 가지 요소가 같이 작용하게 되면 금값이 많이 올라갑니다. 네. 그게 올해 상반기였어요. 그렇죠. 예. 근데 또 여기다 플러스 알파의 요소는 무엇이냐면 중앙은행들이 자꾸 이 채권을 워낙 많이 발행한 국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높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질 거다라는 걱정인 거죠. 그래서 대체 자산인 금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거고요. 그리고 중앙은행들 중에서 화폐를 발행을 하면 뭔가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금을 이용을 하죠. 그래서 전체의 금 리저브라고 합니다. 금 보유 그게 전체의 홀딩의 퍼센티지를 보시면 상당히 뭐 여러 국가들 특히 중국 같은 국가는 금의 비중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금을 많이 사야 되는 그런 환경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에 대한 수요가 높다라는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최근에 금에 대한 ETF에 대한 자금이 확 빠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 큰 매크로 이슈, 즉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계속 높아질 것이냐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느냐 그것도 낮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에 유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서 달러가 계속해서 약세 추세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가능성이 또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시장은 골디락스로 갈 확률이 높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으로 갈 확률은 낮다. 그렇다면 금에 대한 수요보다는 아마도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더 높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자산 배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주식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 부분은 결국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설명했던 게 AI입니다. AI가 왜 좋냐면 그만큼 생산성이 빠르게 높아지는 것이고 AI와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은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만큼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쳐줘야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AI 플레이가 S&P 500 전체 대비해서 지금 현재 약 1.2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즉 20% 정도밖에 프리미엄이 안 붙어 있어요. 근데 AI 관련주들은 S&P 500의 ROE, 지금 S&P 500의 ROE보다는 훨씬 높은 S&P 500 전체를 IT 회사들을 제외시키고 계산하시면요. 10%대 중반밖에 안 나와요. 네. 그것보다 더 낮게 나옵니다.
근데 IT 회사들의 평균 ROE는요, 그거의 2배까지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의 이 P 멀티플이라든지 PBR이 S&P 500 대비해서 겨우 1.2배인 것은 너무나 낮다. 향후 최소 1.5배까지는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과거에 2021년 말 이때가 약 1.45배까지 갔었는데 네. 이것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소프트웨어, 뭐 AI와 연결되어 있는 바이오 업종, 뭐 IT 업종 전체 등등에 있어서 수익을 많이 벌어들이고 높은 ROE를 창출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초점을 맞추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것을 국가로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국가 중에서 어떤 국가들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국가가 있고요. 어떤 국가들은 생산성이 올라가는 국가들이 있어요. 그런 국가들을 봤었을 때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선진국에는 지금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는 국가가 미국 그리고 일본입니다. 이 두 국가가 상당히 생산성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신흥국으로 봤었을 때는 MSCI 월드로 보면은 겨우 12%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안에서도 얼마나 신흥국에 있어서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는 국가가 있는지를 보면 거기에 대한 투자를 전체 포트폴리오의 12% 이상으로 올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MSCI 이머징 마켓을 S&P 500과 비교해 봤었을 때 지난 15년 동안에 S&P 500 미국 지수는 자그마치 420% 상승을 했는데 네. 이머징 마켓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는 겨우 15%밖에 상승을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괴리가 많이 벌어졌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머징 마켓 MSCI 인덱스 안에서 국가들 중에서 ROE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국가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투자 비중은 12%보다 높이는 게 맞겠죠. 그게 어딜까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머징 마켓 X 차이나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한 이머징 마켓의 전체 인덱스의 흐름을 보시면 2007, 8년 이후부터 6번이나 이것을 저항선을 깨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6번을 깨려고 노력하다가 6번째에 지금 뚫고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중국을 제외하면 얼마든지 좋은 국가들을 찾을 수가 있지 않을까.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는 국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국가들이 어디일지는 글쎄요. 뭐 대표적인 국가가 대만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수익률이 좋았을 것 같고 또 다른 국가들 뭐 베트남, 뭐 인도 뭐 이런 국가들이 있을 거고 또 우리나라도 그러길 바라는 거죠. 그러면 너무 좋죠. 네. 네. 국가별로도 매력적인 국가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요즘 우리 본부장님께서 방송 숫자가 그러니까 아예 없으셨잖아요. 이제 네.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가뭄의 단비처럼 본부장님의 뷰를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 아주 오래간만에 저희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통해서 여러분께서 하반기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안타증권의 글로벌 자산 배분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